감히 한국 따위 소국 주제에 대국을 가르치려 들어? 주제 파악이나 해. 불과 72시간 전 한국이 붕괴 위험을 경고했을 때 중국인들은 비웃었습니다. 2026년 2월 세계 최대 규모라는 중국의 해상 원자력 단지 동방의 방패 한가운데 갇혀버린 것이었습니다. 무려 18조 원이 투입된 그 거대한 콘크리트 성벽이 슈퍼 태풍 앞에서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던 그날 밤이었습니다. 중국은 우리를 버렸습니다. 제가 그토록 믿었던 대국이 우리를 산채로 매장하려 했으니까요. 하지만 정작 물이 차오르고 독가스가 퍼지던 절망의 순간 일하게 내밀어진 손길은 그토록 무시했던 한국뿐이었습니다. 중국조차 포기한 지옥도에서 한국의 기술은 어떻게 30명의 목숨을 구해냈을까요? 이것은 한국의 기적에 대한 기록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용이 좋으셨다면 댓글에 한국 최고라고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소피아 첸입니다. 현재 국제원자력기구 아시아태평양 지부에서 수석안전 감찰관직을 맡고 있습니다. 2026년 2월에 산둥반도는 차가운 바닷바람이 불었지만 제 가슴은 뜨거운 자부심으로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제 눈앞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구조물 동방의 방패가 그 의용을 뽐내고 있었으니까요. 높이 50m에 달하는 해일 방지벽이 끝도 없이 이어져 있었고 축구장 20개를 합친 크기의 태양광 패널들이 햇빛을 반사하며 번쩍였습니다. 수천 명의 공안들이 일사불란하게 도열한 모습은 제가 평생 동경해온 대국의 힘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IAEA 수석 감찰관이라는 직함을 달고 있었지만 속마음은 중국인으로서의 긍지로 가득 차 있었죠. 그때 제 태블릿에 알림이 울렸습니다. 한국 측 안전진단팀이 보낸 소규모 제안서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힐끗 보고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 자기네 땅에 이 정도 규모의 시설을 지어본 적도 없는 나라가 감히 조언을 한다고? 그들이 보낸 제안서에는 AI 기반 미세 진동 감지 시스템이라는 거창한 이름이 붙어 있었지만 제 눈에는 그저 예산 좀 따보려는 소국의 잔재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주저없이 그 파일을 검토 불필요 폴더로 드래그해버렸습니다. 제 옆에 서 있던 중국 관료들이 저를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첸 박사님은 안목이 다르십니다. 사소한 잡음은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들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에게 기술의 척도는 오직 크기와 물량뿐이었으니까요. 압도적인 콘크리트의 두께만이 안전을 보장한다고 믿었습니다. 그 오만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불러올지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삭제 버튼을 누르던 그 손가락이 머지않아 구조 요청 버튼을 누르며 벌벌 떨게 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한 제 말입니다. 준공식 리허설이 끝난 후 화려한 만찬이 이어졌습니다. 붉은색 비단 식탁보 위로 사내진미가 차려졌고 저는 중국 비상관리부 부장왕의와 건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는 중국 내에서 안전의 황제로 불리는 막강한 권력자였습니다. 첸 박사, 안전이 어디서 오는지 아시오? 왕의가 독한 백주를 들이키며 물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불그스름하게 상기되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뱀처럼 차가웠습니다. 안전은 통제에서 오는 거요. 작은 변수 따위는 큰 흐름에 묻히기 마련이지. 댐을 건설할 때 개미 구멍 하나하나를 신경 쓰는 건 바보들이나 하는 짓이오. 거대한 물길을 만들면 개미 구멍 따위는 휩쓸려 사라지는 법이지. 저는 그 말에 전적으로 동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부장님, 시스템의 크기가 곧 신뢰도죠. 한국 같은 소국들이 디테일에 집착하고 데이터 쪼가리에 목숨 거는 건 그들이 큰 그림을 그릴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잔을 부딪히며 대국의 철학을 공유했습니다. 그때 만찬장 구석에 켜진 대형 TV 뉴스에서 기상이변에 대한 보도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태평양에서 발생한 열대성, 저기압이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인다는 내용이었지만 만찬장의 시끌벅적한 웃음소리에 묻혀 아무도 그 뉴스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왕의의 말, 작은 변수는 무시해도 된다는 그 신념. 그것은 사실 이 이야기의 주제를 가장 반어적으로 보여주는 말이었습니다. 진정한 안전은 가장 작은 디테일을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철저히 무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디테일을 무시한 거대함은 그저 덩치 큰 사상 누각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잠시 되돌려 한국의 상황을 이야기해야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제가 만찬장에서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을 때 한국 예전의 K디지털 트윈 센터는 전시 상황이나 다름없었다고 합니다. 박도진 팀장. 그는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재난대응팀을 이끄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6개의 모니터를 동시에 띄워놓고 핏발선, 눈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독자 기상위성, 천리안, 5호가 보내온 데이터는 중국 산둥반도, 지하, 안반의 미세한 뒤틀림을 포착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냥 지나쳤을 0.001mm의 오차. 하지만 박도진 팀장은 그 미세한 균열에서 죽음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지진 전조가 아니야. 지하 수압이 설계를 초과했어. 이대로 태풍이 오면 100% 터진다. 그는 즉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팀원들은 회의적이었습니다. 팀장님, 중국이 우리 말을 듣겠습니까? 지난번에도 예산 낭비라고 무시당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박도진 팀장은 단호했습니다. 우리는 정치를 하는 게 아니다. 사람을 살리는 기술을 하는 거야. 그들이 듣든 안 듣든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다. 그는 한라인을 통해 중국 비상관리부와 제 개인 이메일로 긴급 경고 데이터를 전송했습니다. 그것은 외교적 결례가 될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하고도 용감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커리어를 걸고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오직 생명을 살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말이죠. 그 데이터가 제게 도착했을 때 저는 그것이 저를 살릴 유일한 동아줄이 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귀찮은 스팸, 메일 정도로 취급했으니까요. 2026년 7월, 운명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기상 관측 사상 가장 강력하다는 슈퍼 태풍, 하이탕이 발생했습니다. 처음에는 일본 쪽으로 향할 것이라던 예상 경로가 급격히 꺾이더니 마치 유도 미사일처럼 산둥반도를 정통으로 겨냥하기 시작했습니다. 호텔 방에서 저는 박도진 팀장이 보낸 적색 경보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첨부된 파일에는 지하 3구역 냉각수, 파이브, 피로도 임계치 초과하는 분석이 시뻘건 그래프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72시간 전부터 이 상황을 예측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저는 창밖의 맑은 하늘을 보며 또다시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의 위성 해상도로 지하 30m 파이프를 분석했다고? 말도 안 되는 소설을 쓰고 있네. 자기네 기술력을 과시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구만. 저는 즉시 왕의 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부장님, 한국 측에서 또 가짜 데이터를 보내왔습니다. 태풍을 핑계로 공포감을 조성해서 자기들 시스템을 팔아먹으려는 수작 같습니다. 왕의는 껄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첸 박사, 신경 쓰지 마시오. 그것은 소국의 열등감이 만들어낸 질투 어린 유언비어일 뿐이오. 우리 동방의 방패는 진도 9의 지진도 견디게 설계되었소. 고작 바람 좀 분다고 흔들릴 것 같소? 그는 공식적으로 한국의 경고를 묵살하라고 지시했고 저는 그 지시에 충실히 따랐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난 뒤 창밖을 다시 보았을 때 저는 기묘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방금 전까지 맑았던 하늘에 마치 먹물을 푼 것처럼 검은 먹구름이 순식간에 몰려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태풍 상륙 12시간 전 동방의 방패 중앙 통제실은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저는 팔짱을 낀 채 메인 스크린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쿵쿵 뛰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보낸 데이터의 패턴이 현장에 이세 진동 센서 수치와 기묘하게 맞아떨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봐요. 지하 3구역 센서 값 다시 확인해봐요. 수치가 왜 이래요? 제가 날카롭게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모니터 앞에 앉아있던 실무기술자는 곤란한 표정으로 머뭇거렸습니다. 저 감찰관님, 사실은 사실은 뭐요? 똑바로 말해요. 왕 장관님 지시로 센서 감도를 30% 낮췄습니다. 알람이 너무 자주 울려서 시끄럽다고 하셔서. 저는 경악했습니다. 안전을 위해 존재하는 센서의 감도를 시끄럽다는 이유로 낮췄다니?
기계 말이 되는 소리인가?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박도진의 보고서를 열어보았습니다. 72시간 내 붕괴 확률 98%. 내면에서 격렬한 갈등이 일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비상대피를 권고해야 할까? 하지만 그랬다가 만약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나는 왕의에게 찍혀 매장당할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데이터가 맞다면 여기 있는 수백 명의 목숨은? 아니야. 설마 중국 최고의 기술진이 만든 시설이야. 한국 따위가 알 수 없는 방어 기제가 있을 거야. 저는 애써 불안을 억누르며 잠시 깜빡이다 사라지는 경고등을 못 본 척했습니다. 진실을 마주하기에는 제가 가진 기득권과 오만이 너무나 컸던 것입니다. 드디어 태풍 하이탕이 상륙했습니다. 시속 200km의 강풍과 폭우가 시설을 강타했습니다. 파도가 50m 방벽을 넘어설 듯 넘실거렸고 빗줄기는 마치 기관총처럼 유리창을 때렸습니다. 초기에는 중국의 거대 방벽이 파도를 잘 막아내는 듯했습니다. 괴음이 들리긴 했지만 시설 내부는 평온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그것 봐. 역시 하드웨어가 깡패라니까. 항공음들 시뮬레이션은 완전히 틀렸어. 저는 박도진 팀장에게 당신의 데이터는 틀렸다. 이곳은 안전하다. 더 이상 혼란을 조장하지 말라는 조롱 섞인 답장을 보내려고 태블릿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었습니다. 발밑에서 둔탁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천둥 소리와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땅속 깊은 곳, 아주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비명 같은 소리였습니다. 박도진이 경고했던 바로 그 지하 3구역이었습니다. 9999. 통제실 책상 위에 커피잔이 덜덜 떨리더니 바닥으로 떨어져 박살이 났습니다. 그리고 메인 모니터 하단에 있던 녹색 안전 표시등이 하나, 둘, 셋. 순식간에 노란색을 거쳐 붉은색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지하 3구역 침수 감지, 배관 압력 상승, 붕괴 위험 경보, 오퍼레이터의 비명 섞인 보고가 들려왔습니다. 현실이 시뮬레이션을 따라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 손에 들린 태블릿이 무겁게만 느껴졌습니다. 같은 시각, 한국 서해안공해상, 박도진 팀장은 해양경찰청 소속 구조함 독도함의 승선에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특별 지시였습니다. 중국이 거부하더라도 대비는 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최정예 요원들을 대기시키세요. 박도진은 흔들리는 조타실에서 중국 쪽 기상 레이더를 뚫어지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대한민국이 독자 개발한 최신형 수중구조 드론 포세이돈 K가 출격 준비를 마치고 대기 중이었습니다. 박도진은 소피아, 바로 저에게 다시 한번 통신을 시도했습니다. 이번에는 공식 채널이 아니었습니다. 중국 당국의 감시를 피해 제 개인 단말기 IP로5에 접속을 시도한 것입니다. 첸 박사님, 제 목소리 들립니까? 박도진입니다. 제 태블릿에서 지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낯선 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첸 박사님, 지금 자존심 싸움할 때가 아닙니다. 제 말이 들린다면 당장 지하 3구역을 폐쇄하고 인력을 상부로 대피시키십시오. 이것이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절박했습니다. 국적도 이념도 없이 오직 사람을 살리겠다는 일념.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는, 그리고 한국은 처음부터 우리를 비웃거나 경쟁하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재난 앞에서 가장 정직한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이 통신이 저에게 유일한 생명줄이 될 것임을 저는 본능적으로 직감했습니다. 재난이 본격화되자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갔습니다. 중국 측의 대응은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자랑하던 AI 관제 시스템은 먹통이 되었고 수동 매뉴얼은 어디에 있는지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왕의 부장은 언론을 통제하라. 사진 찍는 놈들 카메라 뺏어 라고 고함만 지르고 있었고 현장 기술자들은 우왕좌왕하며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기에 바빴습니다. 그 아수라장 속에서 저는 소름 끼치는 경험을 했습니다. 한국의 데이터가 얼마나 정확했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된 것입니다. 한국이 오후 2시 1차 방벽 침수 시작이라고 예측하면 정확히 오후 2시에 바닷물이 들이닥쳤습니다. 3시 30분
메인 전력 차단을 예측하면 거짓말처럼 정확히 3시 30분에 통제실에 불이 꺼지고 디상등이 켜졌습니다. 공포 속에서도 기이한 경외감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이걸 어떻게 한 거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이곳 상황을 보고 있잖아. 저는 참지 못하고 왕의에게 달려가 소리쳤습니다. 부장님, 지금이라도 한국에 지원 요청을 해야 합니다. 그들이 모든 답을 알고 있어요. 그들의 예측이 단 1초도 틀리지 않았다고요. 하지만 왕의의 반응은 폭력이었습니다. 닥쳐라! 대중국이 소국에게 구걸을 해? 국가의 수치를 내가 만들 셈이냐? 하는 소리와 함께 제 뺨이 돌아갔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제 시선에 붉게 전멸하는 경고등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마치 중국의 자존심이 무너져 내리는 신호처럼 보였습니다. 오후 6시, 시설의 심장부인 원자로 냉각 컴프가 멈췄습니다. 멜트다운, 즉 노심용융의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화학물질 저장고까지 균열이 생겨 맹독성 가스가 유출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통제실 안으로 매캐한 냄새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방독면! 방독면을 써! 사람들이 비상함을 열었지만 빛이 된 방독면들은 관리 부실로 고무가 사가 부스러졌습니다. 이른바 두부 공정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바닥에 떨어져 있던 제 개인 태블릿 화면이 켜지며 박도진 팀장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해킹 기술로 제 단말기에 강제 화상 연결을 한 것입니다. 소피아 씨, 정신 차리세요. 지금 즉시 B4 섹터로 이동하세요. 비포? 거긴 막다른 길이잖아요. 제가 기침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아닙니다. 중국 측 도면에는 없지만 우리 3D 스캔상으로는 그곳에 환기구와 연결된 정비 통로가 있습니다. 절 믿고 뛰세요. 당장.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시설의 책임자인 저도 모르는 탈출구를 한국인이 알고 있다니.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국가적 자존심 따위는 개나 줘버리기로 했습니다. 살고 싶었습니다. 저는 동료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비포 구역으로 가자. 한국인이 시키는 대로 해. 우리는 무너지는 통제실을 뒤로하고 적대시했던 상대의 목소리에 의지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비포 섹터로 향하는 복도를 달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천장에 달린 스피커에서 왕의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시설 방어를 위해 전 구역을 격벽으로 봉쇄한다. 내부에 남은 인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라. 너희의 희생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뭐, 희생?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구조가 아니라 생매장을 선택한 것입니다. 사고가 밖으로 새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안에 있는 사람들을 가둬버리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복도 곳곳에서 육중한 철문이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멈춰. 우리 아직 여기 있다고? 우리는 절규하며 문을 두드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왕의는 이미 VIP용 헬기를 타고 혼자 탈출한 뒤였습니다. 소피아와 현장 엔지니어 30여 명은 독가스가 차오르는 지하 30m 깊이에 갇혔습니다. 중국 구조대는 독가스와 방사능, 유출우려 때문에 접근조차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니, 위에서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린 것이겠죠. 저는 차가운 철문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우리 버렸어. 대국이라더니, 김민을 위한다더니, 잘 국민을 이렇게 쓰레기처럼 버려? 제가 평생 믿어왔던 가치관,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가까스로 비포 환기구 그 앞까지 왔지만 절망적인 상황은 계속되었습니다. 이미 외부에서 빗물이 들이닥쳐 환기구가 물에 잠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독가스 농도는 치사량이 육박했고 함께 도망쳐온 엔지니어들은 하나둘씩 거품을 물고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의식도 점점 흐릿해져 갔습니다. 박도진과의 통신도 끊겨버렸습니다. 저는 축축한 바닥에 누워 아까 박도진이 보냈던 경고 데이터를 다시 열어보았습니다. 데이터 파일의 맨 마지막 장. 그곳에는 아주 작은 글씨로 한국 구조대의 슬로건이 적혀 있었습니다. 생명, 우선 life first. 단 4글자. 하지만 그 무게는 18조 원짜리 콘크리트
덩어리보다 무거웠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요. 당신들이 옳았어요. 저는 후회했습니다. 제가 비웃었던 소국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고, 제가 숭배했던 대국은 체면을 지키기 위해 사람을 죽이려 했습니다. 이제야 진실이 보였지만 너무 늦은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폐가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죽음을 받아들이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과 정적, 그리고 빗소리만이 저를 감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물속에서 둔탁한 금소금이 들렸습니다. 환청인가? 아니, 분명한 기계음이었습니다. 중국의 구조선도, 헬기도 모두 포기한 이 악천후 속에 도대체 누가? 저는 있는 힘을 다해 흐릿한 눈을 떴습니다. 출렁이는 검은 물 위로 유선형의 기계 장치가 소리 없이 부상했습니다. 푸른색 LED 불빛이 어둠을 갈랐습니다. 그리고 그 기계의 측면에는 선명한 태극 마크가 박혀 있었습니다. 한국의 자율주행 수중구조 드론 포세이돈 K였습니다. 칙! 드론에서 레이저가 발사되더니 막혀있던 환기구의 철창을 두부 자르듯 잘라냈습니다. 이어서 드론의 상부가 열리며 산소 캡슐들이 튀어나왔습니다. 동시에 드론의 스피커에서 끊겼던 박도진의 목소리가 다시 흘러나왔습니다. 친 박사님, 포기하지 마십시오. 한국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드론이 당신들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저걸 잡으세요. 그것은 기적이었습니다. 18조 원의 예산을 쓴 중국도 못 만든 기술을 7조 원 예산의 한국이 해낸 것입니다. 아니,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사람을 살리겠다는 의지의 차이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드론이 매민 와이어를 붙잡았습니다. 그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손길처럼 느껴졌습니다. 드론의 의도를 받아 물속을 헤쳐나가는 과정은 죽음과의 사투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밖으로 나왔을 때 우리를 맞이한 것은 집채만한 파도와 폭풍우였습니다. 파고 7m의 바다, 중국 의경조차 접근 불가능하다고 선언했던 그곳에 배 한 척이 떠 있었습니다. 코리아 코스트 가드, 한국의 특수 구조선이었습니다. 그리고 독도함에서 이륙한 구조 헬기가 거센 바람을 뚫고 우리 머리 위로 로프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한라인으로 시진핑 주석에게 이렇게 통보했다고 합니다. 영해 침범? 외교적 결례? 그런 건 나중에 따지십시오. 허가는 나중에 받겠습니다. 지금은 사람부터 살립시다. 관료주의의 벽을 뚫은 결단이었습니다. 헬기 와이어에 매달려 공중으로 올라가며 저는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대국의 위험이라던 동방의 방패는 처참하게 무너져 폐허가 되어 있었고 그 위를 날고 있는 건 오직 한국의 태극기뿐이었습니다. 저를 끌어올려준 한국 구조대원의 가슴에 붙은 태극기를 보며 저는 어린 아이처럼 오열했습니다. 구조 3일 후 인천공항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뻔뻔하게도 성명을 냈습니다. 이번 사고는 원인 불량의 자연재해였으며 한국의 구조 활동은 명백한 월권행위이자 내정 간섭이다. 적반하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휠체어를 탄 제가 마이크 앞에 섰을 때 장내의 분위기는 반전되었습니다. 저는 품속에서 제가 목숨 걸고 지켜낸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모든 데이터를 공개했습니다. 한국이 72시간 전에 보낸 경고, 중국 측에 무시하라는 공문, 그리고 왕회에 희생하라는 봉쇄 명령 녹취록까지. 저는 중국의 위대함을 믿었습니다.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위대함은 그저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위대함은 저는 제 옆에 서 있는 박도진 팀장과 붕대감은 한국 구조대원들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이 작은 나라에 거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살리기 위해 국경을 넘었고 태풍을 뚫었습니다. 그들은 데이터로 경고했고 기술로 증명했으며 인류애로 우리를 구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폭포수처럼 터졌습니다. 저는 박도진 팀장의 손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전 세계가 경악했고 중국 정부는 침묵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실은 결코 은폐될 수 없으며 정의는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준 순간이었습니다. 1년 후 서울의 맑은 하늘 아래 아시아 인프라 안전 포럼이 열렸습니다. 저는 이제 IAEA 감찰관이 아닌 새로 창설된 GISA 국제 인프라 안전 연합의 의장 자격으로 단상에 섰습니다. 제 뒤에는 새로운 안전 기준을 상징하는 로고가 띄워져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KS Standard.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과 데이터 분석 기술이 전 세계의 표준으로 채택된 것입니다. 이제 어떤 나라도 한국의 기술을 소국의 잔재주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연설을 마친 저는 단상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는 박도진 팀장이 쑥스러운 듯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가 지난 1년 동안 연습했던 서툰 한국말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들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박도진 팀장이 환하게 웃으며 제 손을 맞잡았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크기가 아닌 실력으로, 자본이 아닌 사람을 대하는 태도로 소국이라 불리던 나라는 이제 명실상부한 세계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대국의 오만이 부른 재난 앞에서 30명의 생명을 구한 것은 18조 원의 콘크리트가 아닌 한국의 정교한 기술과 인류애였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덩치가 아닌 사람을 향한 마음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소식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큰 자부심을 전하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니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대한민국 국민이라 행복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놀라운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대한민국 파이팅!